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만에 이 강단에 서보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떨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감사하고 정말 많은 마음이 감정이 제 안에 나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마이크를 상당히 모아주세요. 마이크. 제가 이거를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조금 불편하시고 제스처가 약간 어색하다 싶으셔도 그런 사인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강의 제목이 신앙인의 행복한 소통입니다. 굳이 신앙이라는 걸 붙이지 않아도 행복한 소통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화두고 같이 고민하며 노력해야 될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죠. 반갑습니다. 19대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출범을 하면서 나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임기 동안 얼마나 이것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가 정권의 수장으로 내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야당과 소통을 하겠다. 모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린 그게 아니고 수정된 게 아니고 옛날 거라서 목사님 그냥 할까요? 전도사님이 보여주시는 파일이 다 옛날 건데요. 슬라이드.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여러분들 뭐를 집으실 수가 있겠어요? 각자마다 처지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면 김지원 교사님께서 맞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아주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활동이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시설에 계시지만 양로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보고 싶던 얼굴들과 소통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가슴을 태우면서 이 소통이 부재한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행복한 관계의 초석이 바로 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통은 몇 가지만 제가 든다면 신체적인 소통도 사람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사람을 어느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외부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몸이 견디기를 힘들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얼마만큼은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지요. 일터에서도 때때로 직장의 왕따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고생해서 들어갔던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직장 풍토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정말 불행한 결말을 보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성도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소통도 되지만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소통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하는 분들과의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통
소통이 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역동을 얻게 돼가지고 다이너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때때로 보면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혹은 배우자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 어떠실까요? 김순아 권사님, 양사모님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약하신데요. 약이 나올 수도 있고 버럭이 나올 수도 있고 가슴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이 소통의 부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굉장히 많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데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잘 통하십니까? 나는 내가 있는 삶의 공간에서 비교적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비교적 나는 소통에 만족한다. 와, 한 집사님하고 양 집사님. 장모님 지었습니까? 아, 네. 비교적 모든 분들하고 원만하게, 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모 야당의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문가들한테 각 영역의 국가의 국정을 맡기고 나는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19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후보들까지도 소통을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안 통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안 보이실 거예요. 엄마가 임신부가 돼가지고 배를 쑥 내놓고 있으니까 어린 딸이 자기도 배를 쑥 내놓고 엄마를 흉내내는 그런 그림을 제가 캡처했어요. 여기 보면은 로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됐거나 전후일 텐데요. 중국의 지식인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실 분도 있지만 어플을 가지고 거기에다 뭘 했냐면 심오하고 깊은 지식을 아주 쉽게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2013년에 연 수입이 뭐 600억 그 정도라니까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소통의 왕이라고 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강의를 가면 꼭 이걸 읽어주거든요. 짧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난 글을 몰랐다. 어머니가 내 도서관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읽었다. 여러분이 짧은 귀절이 너무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누구나 글을 모르죠. 그런데 제일 어릴 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 어린아이가 접촉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갓난에부터 이건 영유아기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도서관이라는 거죠. 글자로 어머니를 읽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를 아이가 오감을 통해서 읽어내는 거죠.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것이 이런 모델링을 잘 해주는 것보다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잘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는 입으로 가르치고 권위로 따라오게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문화의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델링이 안 돼서 우리가 소통이 서양 사람들보다 덜 된 편이에요. 이렇게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써도 자유롭게 소통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속이 어땠든지 간에
속에서 저 사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겉으로의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인 비신앙인을 떠나서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아까도 행복의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통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인간관계의 열매가 좋게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통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소통의 도구로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몸이에요. 몸은 말보다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속도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누군가가 말을 해서 듣고 내가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랑 탁 봤을 때 느끼는 그 몸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 훨씬 이게 더 빠르고 주는 것이 강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표정이에요. 표정.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이 언어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막 웃고 이런 문화 속에서 안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근엄한 것이 어떤 교양의 표현 같은, 제가 아까 유교 문화의 근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좀 점잖은 거, 과묵한 거 이런 것들이 그 덕스러운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최소한 요즘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만 거기는 통통 튀고 막 그냥 다르죠 우리랑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딱 볼 때 그 소통에 벌써 창구가 열리는 거죠. 누굴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호감이 가고 부담이 없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데 누구를 탁 봤는데 표정이 아니면은 내 마음의 창이 살짝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표정을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도록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표정을 볼 수가 없는데요. 입꼬리를 살짝만 올리면 표정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입만 올라가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안 보이니까 지원 교사님 한번 입을 딱 다물고요. 벌리고 하죠.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 뭐가 같이 올라갑니까? 눈이 올라갑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살탕하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구나. 이 입꼬리 올리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은요 또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요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 늘어져 있는 이 턱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중 때문에 피부가 다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서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그냥 올리세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 김준영 원사님 양장모님 귀한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마스크 탁 쓰시고서요.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있어도 눈이 슥슥 웃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만 하셔도 그냥 좋은 호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 올리라는 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서나 직장에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눈 맞추는 겁니다. 아이 컨택. 그런데 이 눈은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상대방이랑 대화하는데 눈을 딱 맞추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부담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 탁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문을 쳐다보시지 마시고 T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문자 T를 영어로 쓴다고 생각하면 올라가 내리고 이 T존을 의시하면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랑 친밀감 있게 관심을 가지면서 부담을 안 주는 것이에요. 이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보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정태기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막 그냥 이 막판에 온 부부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걸 해서 뭐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아이 컨택을 시키는 거예요. T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눈동자를 쳐다보다가 열의 10명 다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상대방의 그 깊은 눈, 주름질 얼굴, 그 사이에 있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비로소 심연까지 들여다보며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그 집회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정태기 목사님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는 T존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부담 없습니다. 상사랑 직장에서 얘기할 때나 모르는 낯선 분 할 때나 그냥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T존만 쳐다보면서 약간 무게만 끄덕끄덕해서 이 사람 친화력이 좋네. 나한테 호감 가지고 있네. 나한테 반응을 해주시네. 이러면서 상대방의 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아까 사람은 몸으로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아주는 거. 아이들도 안아주고 부부간에도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말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만약에 오늘 집에 딱 이제 죄송해요 목사님이 퇴근하셨는데 사모님이 일하고 오셔가지고 막 피곤한 기색이 이렇게 있을 때 당신 피곤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서 말없이 딱 안아주시면 진짜 그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따봉. 예, 이것이 참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게 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나 혹은 뭐를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말없이 엄마가 혹은 아빠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가족끼리 또 친밀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몸으로 소통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하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이런 거 쑥스러워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하트를 한다든지 또 윙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했을 때 엄지척 한 집사님 은찬이가 들어가지고 뭘 하면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아들 탁 하고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엄지척.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가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도 옛날처럼 잘 있었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냥 손으로 흔드는 것 같은 거 몸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런 몸으로의 소통은 언어를 덜 사용해도 상대방하고의 그 친밀감을 깊게 할 수 있고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거는 옳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랑 다른 소리예요. 아이가 잘못을 해가지고 분명히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야 네가 지금 틀렸는데 틀린 거 갖고 네가 화를 내면 되겠어.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고 상대방을 옳고 그르나서가 아니라 아이 혹은 배우자 혹은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마음에 일단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노애락에 공감을 하는 거죠. 화가 났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거기에 적당하게 맞추어준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와 3분 남았네요. 말로 소통하기입니다. 반항적 경청하기입니다. 이건 알아주는 거죠. 귀를 크게 하고 상대방이 이제 말로 하는 거 이제 하겠습니다. 말로 소통하기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화법이라는 것은 복사기에다 딱 놓고 딱 펼치는 것처럼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누가 가족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짜증났어. 당신 짜증났어요. 아니면 너 짜증났구나. 그냥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복사화법이 대화와 소통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요즘 국민 MC로 유재석이라는 분이 상당히 뜬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소통의 10가지인가 10개명을 해놓은 게 하나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렇고 제가 이거 하나만 인용합니다. 혀는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배 터진 말을 다스릴 수가 없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는 게 쉽지 뱉어놓은 말을 다스리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날개가 닫혀서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 혀를 다스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제 그 소통을 말로 잘하는데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큰 목소리와 성난 얼굴은 절대 아니에요. 큰 목소리를 내면 큰 목소리 속에서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원래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저분은 원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야. 아니면 적은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실은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큰 거는 그건 그분의 성향이니까. 그런데 감정을 실은 큰 목소리나 성난 얼굴을 피해야 되고요. 과격한 표현이나 욕, 거친 말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영양 강화 교육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 이미 이런 것을 아마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명자 장로님하고 정수일 장로님께 옛날 김명자 장로님께 들은 얘기 하나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허락하시는 거죠? 네, 김명자 장로님이 한번 장로님을 얼마나 잘 섬기세요. 정수일 장로님은 정말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환자 침대를 양보하고 보조 침대에서 주무실 만큼 그렇게 정수일 장로님을 모시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사모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요 부엌에서 뭘 일을 하고 있으면 이리 와봐 그러신대요. 그러면 일을 하다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요? 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가면 이리 와 여기 들여다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파 밑에 저기 저 먼지 있지 먼지. 장로님 기억나세요? 저거 좀 지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그냥 흉보신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소통이 그것으로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쉽지요? 네. 나 전달법으로 하셨으면 더 좋은 거죠. 이리 와봐 이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이리 와봐 그러시든지 명자씨 이리 와봐 그러시든지 좀 좋게 이렇게 딱 부르신 다음에 내가 볼 때 저 의자 저 밑에 저게 있는데 그냥 저거 치워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러면 멋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만약에 이러셨으면 장로님이 그 얘기 저한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차이는 뭐냐면요. 주어가 너냐 나냐예요. 너를 주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 지시, 위협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너는 항상 늦어. 당신은 맨날 이래. 이러면은 비난의 뜻이 엄청 들어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공부를 안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너 또 컴퓨터구나, 또 게임하는구나, 너는 항상 게임밖에 몰라, 이러면 아이랑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참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를 바꿔서 우리 애한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너와 전달법이 더 쉽고 내 감정 전달이 용이하거든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 전달법을 하려면 컴퓨터 하는구나. 엄마는 네가 컴퓨터를 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걱정이 돼. 네가 숙제를 다 했는지, 다른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너 또 컴퓨터냐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보고서나 상대방의 배우자의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비난하지 말고,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너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진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냥 아내는 먹을 거를 막 챙겨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냥 막 남편이 아무거나 먹고 좀 거칠게 그러면은 당신 이거 먹어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러면 그러죠. 나는 당신의 걱정이 너무너무 되고 건강에 염려가 돼서 먹는 거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버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 전달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멈추세요. 스탑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주먹 쓰지 않기. 이거는 뭐 우리한테 해당이 별로 안 되지만 단계가 이렇습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더 좋은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말을 하는 거죠. 눈높이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이 엄마가 꼬맹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주저앉아서 아이랑 눈높이를 맞추듯이 같이 말하는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아이는 아이한테, 어른은 어른한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립어로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녀, 남편, 아내, 부모, 엄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 정체성이나 혹은 직업이나 직분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지내기 그 전에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사모가 돼가지고 세상 여자들하고 똑같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하소연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세상 여자처럼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영적인 아내가 될게요. 이랬겠어요? 그래요. 나 세상 여자랑 똑같아요. 나는 지구에 사는 세상 여자예요. 당신은 천국을 사는 천사 목사가 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을 하면, 죄송해요 목사님. 가장이나 혹은 뭐 가장이 그래서, 과장이 그래서 뭐 혹은 교회 장로가, 집사가 막 이렇게 직분을 들고 나오면 어쩌라고요?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서 맨날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 시간에 혼자 이러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러고 사는데 중립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립 언어. 상대방의 정체성이나 어떤 것을 타치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얘기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인데, 이 사랑의 욕구가 소통의 욕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느낀다는 건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욕구와 이 욕구를 파악해서 채워줘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저기 그림에 보면은 식사시간도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밥 먹고 있잖아요. 상대방은 배고픈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상대방은 피곤해 죽겠는데
막 아내는 집에서 하고 싶은 말이 혹은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피곤한 사람한테 잠깐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성질이 났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있거나 이런 화가 났거나 이런 상황을 딱 알면 그것부터 채워주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것부터 채워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삶을 함께하는 거예요.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취미까지 남편이랑 같이 하고 아이들이랑 힘들거든요. TV 시청할 때도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같은 거 보시고 운동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최춘자 권사님은 허재기 권사님하고 매일 가시는 등산 코스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네에.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 친구를 만들지 말고 운동 배우자와 운동 과정을 만드셔서 가족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일상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을 관찰하는데 여기 남자가 그냥 있는 대로 고개를 놓고 저쪽 안에 있는 걸 관찰하듯이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을 관찰을 해서요.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통데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아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가장 좋은 날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물론이지만 김명재 장로님하고 정수일 장로님도 소통데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거. 혹은 가족끼리. 요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그렇죠. 우울증이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 처방하는 게 사회활동, 소통을 하도록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으셔야 돼요. 이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상대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소통을 하려고 입꼬리도 올리고 대화할 때 T존도 바라보고 몸으로 하는 이런 거를 해야지 내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고 좋을 때는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그런 소통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할 때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저도 이렇게 강해야지만 소통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느냐? 조금씩 천천히 지금부터 합의를 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통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소통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집도 소통대회 만들어서 우리 4식구가 3식구가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조금씩 출발해서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밑에 있는 거. 시작! 완벽한 소통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행복의 지름길 소통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락과 밝히식으로요.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조금 더 지금보다 행복해지시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